철저하게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또 김건희 또 나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자기야 아저씨 동훈이 빨갱이야. 동훈이 빨갱이야. 걔 할아버지가 빨갱이였어. 그게 어떻게 해봐 처리. 좋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일단 캄다운을 시킨 거죠. 음흠. 포옹과 비빔밥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이 갈등이 완전히 네. 지금 그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진짜 날카롭게 보자면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이견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금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있고 그거를 네.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동돼서 내려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어디서는 코어가 빠졌냐 하지만 딱 수치만 보면 중수청이 빠졌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 네, 여기 세 군데서 빠졌기 때문에 중수청이라고 하는군요. 네, 중수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집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크게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 꽤 많이 하락을 했다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큼 빠져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는 또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 회복해서 우리 주식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 상처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이라고 해주세요. 전 선임 부대변인 원래 어제까지인가 네.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아닌 분입니다. 임세은 전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처음 함께하십니다. 네. 네. 혹시 보시나요? 가끔? 가끔 우리 영진님 때문에 보죠. 아 그래요? 네. 보시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송이다. 네. 아, 여야의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춘 아. 방송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세은 전 선임 부대변인님 어제까지 선임 부대변인님 모셨고요. 그리고 정우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또 굉장히 하늘색 아주 멋지십니다. 네, 제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대로 입는다고. 네. 근데 저희 그 민주당 쪽 패널 분 중 한 분이 네. 그 정호김 우리 선생님을 네. 약간 그 되게 이상형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남자분이에요? 예. 이상형? 예, 그러니까 저런 이상형이라고 그러니까 나이는 드셨지만 되게 이상형이다. 나이는 듣지만 세상에. 아니 뭐. 네, 되게 네.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려 있으시죠? 제가요? 네. 자, 우리 정우김 전 의원님 모셨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책임져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오늘의 주식 시황과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1,0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 월 수출 실적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나라가 독일, 중국, 미국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네 번째 국가에 일본도 이름을 지금 이제 올리게 제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 수출액이 5천억 달러 육박해서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요 이게 다 분이- 반도체 덕이겠죠. 반도체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산업들도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뭐 조선이든 아니면 뭐 건설기계 또 화장품. 화장품 맞습니다. 바이오 등등 해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예. 뭐 관련 뉴스들이 좀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제2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 메가 특구에다가 사람도 많이 보내게 될 거잖아요. 네. 여기에 그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업종이 됐든 네. 뭐 굳이 따지면 한 3개월 단위로 포괄적으로 많이 근무했다가 뒤에 뭐 3개월 정도는 조금 덜 했다가 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그 근로자 노동자는 52시간을 주에 넘기지 않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좀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그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걸 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많은 시간을 좀 투여해야 될 때와 그런 시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분들도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법으로 많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못했었는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요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뜻이 이게 노동자가 있다는 원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집약돼서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를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 특구로 지정을 하면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있는 거죠. 네. 제가 어제까지 그 이재명 정부의 이 반도체 육성에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있는 주 52시간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뢰를 받겠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 주 52시간도 그렇고 화이트 칼라 익셈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러면은 정말 할 의지가 있고 아하. 또 사실은 그 뭐 SK가 됐든 삼성이 들어와서 뭔가 하려면 인프라는 정부가 국책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지만 네.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실제 좀 글로벌하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런 첨단 산업 유치를 정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다른 곳만큼 적어도 다른 곳보다 더 해주면 더 좋지만 못하더라도 다른 곳만큼은 최소한 해줘야 뭐 이런 기업들도 더 마음 편히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 혹시 뭐 우리 그러니까 박원석 이 의원님은 문제가 이전부터 좀 쟁점이 되어 왔는데 네. 그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사자들이 원한다. 근데 실태 조사를 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R&D 당사자라는 건 노동자를 기업 말하는 노동자들 노동자? 당사자들 네. 그 R&D 인력들을 대상으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지 여론조사 말고 그 설문조사? 설문조사 말고요. 포커스 코커스 FGI. FGI를 해보면 네. 아니 워라벨이 제일 집중, 중요하다고 조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이 있고 결국에 사용주들의 요구가 중심이고요. 네. 물론 이게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총 노동 시간 내에서 그 탄력 그 근로나 연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뭐 기존에 뭐 6개월에서 1년으로 뭐 주 단위에서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로나 혹은 산재나 이런 걸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막아왔던 거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할 때도 이게 마지막까지 쟁점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안 하기로 했고 그 안 하기로 하는데 결정적인 그 판단 근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이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하고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의 틀 자체가 좀 달라요. 때문에 그걸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록 총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예외가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업종에서 또 뭐 다른 지역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지 않겠냐. 이제 노동계에서는 그런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한편으로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반대 목소리 당연히 있겠죠. 네. 성과급이 있기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성과급 있고 네. 이 근로시간 변형을 해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반도체 특별법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까지 계속 통과 전까지 이 노동시간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마지막 기업 쟁점이었어요. 측의 요구가 계속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또 역사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된 뉴스 한번 볼까요? 그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적통성 경쟁을 벌여왔잖아요. 네. 요거 약간 봉합하려는 모임이었나 싶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오찬 장소인 상춘제 앞에서 포옹을 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목소리예요? 전직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네, 먼저 하셨어요. 그랬고 아무튼 비빔밥이 이제 식당에 올랐는데요. 일단 국민 통합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면은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셨네. 건강 괜찮습니다.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네, 단합해야 한다. 내부 단합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국민 모두의 또 다수의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약간씩 온도가 살짝 다르게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통합을 이야기하고 단합을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그리고 확장, 외연 확장 플러스 구조적 다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합, 그 내부의 단합, 민주당의 단합, 진영의 단합, 그래야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끝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합 그리고 외연 확장 이거 분리된 가치가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자꾸 이렇게 따로 떼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내부 단합을 알차게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외연으로 확장할 거냐 아니면 널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것들을 이제 던져서 그 넓은 지지층 속에서 또 단단한 사람들도 같이 가느냐 이제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 다른 얘기야 아니면 뭐 같은 얘기인데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괜찮은 정도 얘기입니까? 우리 밖에서 보실 땐 어떻습니까? 네, 방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이 정리를 그거와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 상에 네. 있다 해가지고 내부 단합도 하고 외연 확장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비빔밥을 저걸 먹으면서. 좀 날카롭게 네. 저 차이를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날카롭게 보자면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이견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건 어쨌든 민주당의 단합 그리고 진영의 단합 나아가서 뭐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단합해야 국민 네. 통합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네. 진영의 단합을 주문한 거고 그 진영의 단합의 핵심은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근데 이걸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는 기저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생각이 다르죠. 어쨌든 구조적 다수, 외연 확장,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진영의 단합이나 혹은 진영의 통합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확장이나 혹은 이제 적극적인 다수가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걸 뭐 날카롭게 지금 부각시키지 않을 뿐인데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날카로운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김민석 총리는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분명합니다. 그 조국혁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네. 그러나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걸 깔고 있죠. 본인이 제안하기도 했었고 그걸 이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진영의 단합과 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두 전직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당내 갈등 수위가 이제 위험선을 넘나드니까 서로 멸칭 쓰지 말고 그리고 단합해서 확장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래요. 이 당분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계속 갈지는 않을 것 같고 당권 주자들이 네. 어떤 차원의 경쟁을 할 거냐. 네.
여기에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차원이 굉장히 낮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핏줄 논쟁하고 있잖아요. 예. 족볶아봐. 너 저 적자야 뭐 아니면 뭐 반개야 직개야 이런 거 말고 조금 이제 그 진영 논리를 얘기하더라도 네. 진영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그것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달려 있는 과제죠. 네. 적통 논란에 대해서는 임세은 대변인께서 뭐 가장 확실하시죠? 네, 제가 아까 책을 이렇게 오기 전에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는 못 드리긴 했는데 네. 예, 그 책에 보면은 1996년에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당시 총재님께서 네. 저와 이제 펜팔을 했던 제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 책입니다. 네.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네. 네, 친 DJ. 김대중 총재. 총재가 네. 임세은 양에게 친필로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썼어요. 그땐 총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적통 논란이 요새 하도 많길래 그 저 때 이후로는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이제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난처럼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순혈주의도 아니고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니고 2026년에 AI 시대에 지금 뭐 4천조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런 시대에 저 논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적통이라는 것은 이 민주당의 가치와 전직 대통령 그 세 분,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를 이해하고 네. 철학을 수행하고 하는 분들 다 적통인 거예요. 누가 언제 인연이 있다라고 적통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얘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이 두 분의 만남에서 이제 각자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는 거라 좀 보거든요. 사실 두 분의 말씀은 다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들이 서로 보고 싶은 걸 본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해석 경쟁. 네. 근데 결국은 두 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네. 결국 우리끼리도 단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우리가 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도 함께 포함해야 우리가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이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을 때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이제 정몽준 당시 그 회장과의 이제 여러 가지 단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우리가 보면 당시에 안타깝지만 탄핵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탄핵이 있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그 경우를 보면은 우리 진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실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 하면 그 진영은 네네네. 다르다고 찍을 수 있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분의 말씀은 네. 동일하다. 그래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동일하다 저는 근데 이제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정상급들의 어떤 대화에서는 약간의 그 뉘앙스나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또 그 진의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게 뭐 더 큰 단합, 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끼리 세력 이러니까 또 조국혁신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냐 하겠지만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다 같이 가야죠. 우리가 그분들을 배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진보당, 뭐 사회민주당 많잖아요. 다 모두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인 거죠. 모두 함께 간다는 게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떤 뭐 법안 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같은 찬성표 던진다. 이건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당대당 통합을 혹은 한다는 건 또 좀 차원은 다른 얘기긴 하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이를테면 연합. 네. 연합이라는 거는 같은 당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포괄적인 정치 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그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일종의 이제 선거 연합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선거를 치를 뿐이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시도하는 연합은 일종의 국정연합, 통치연합인 거죠. 근데 이 통치연합의 범위는 진영을 넘는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유시민 씨는 진영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진영 넘는 건 과도한 자신감이고 오바다. 네. 그러려면 집주인들의 동의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견이 있어요. 저는 문 대통령의 말씀도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뭐 각박하게 그 표현하지 않지만 유시민 작가하고 비슷한 사고예요. 결국에는 그 내부 단합이 1차적이고 중요하고 그래야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 그래야 뭐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랄까 강조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순서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중도 보수부터 뭐 중도 진보까지 넓은 어쨌든 이 국정연합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도 데려오고 우리 진영이라고 했지만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 평균 인식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그 정치 세력하고 통합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을 보는 어떤 민주당 내의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평택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굳이 후보를 내서 내리는 후보를 내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는 거기하고 단일화하거나 거기하고 손잡는 순간 이게 이제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게 더 떨어진다. 네. 왜냐하면 조국 그 대표나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의 차이가 커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근데 이제 두 분 전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걸 날카롭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유시민 작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진 않죠.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점잖게. 인상 비평 뭡니까 지금? 아니 근데 단합이나 통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어떤 관념적인 언어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단합한다 혹은 뭐 통합한다 하는 거는 어느 쪽 사람들한테 자리 줄 거냐 이게 제일 확실한 근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네. 불만도 그런 거였고. 유시민 작가의 그 언술 속에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도 그 조합원 중에 속해 있는데 왠지 그 소외감이 들 정도로 지금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것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자꾸 이렇게 치닫는 것에 대해서 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일단 캄다운을 시킨 거죠. 음흠. 포옹과 비빔밥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이 갈등이 완전히 네. 지금 그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미팅에 대한 정무수석의 그 논평 중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와 멸칭. 네. 그러니까 아마 가짜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예민하게 인식하는 부분이고 멸칭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민하게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정향이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지금 8월 17일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양측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갖고선 너 왜 김민석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져? 왜 절대로 정청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잠정적으로 그 뭐랄까 캄다운은 했지만 그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 멸칭 이야기 짧게만 해보면 정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현이라든지 조롱 섞인 멸칭 이런 것들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도 말씀하신 게 경쟁을 하되 전쟁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바로 그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 멸칭이라는 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실 시작하기도 했고 한데 이제 이게 이용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상처가 많이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네가 먼저 했다. 그다음 그게 왜 멸칭이냐. 뭐 하나씩 딴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남이 듣기 싫으면 그냥 멸칭이 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그 멸칭 때문에 네. 사실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이론적인 비판이 가능한 게 그 멸칭 때문에 되게 훼손되고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도 있다. 당내에선 이게 제일 기분 나쁜 멸칭이 뭐예요 지금? 뭐 수박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수박은 뭐 이미 지나갔고. 예, 그냥 끝났죠. 예. 지금 그거잖아. 최근에 네. 문조털 근데 문조예요? 이름을 땄는데 참 아니, 멸칭이더라 문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완전 멸칭이죠. 그래요? 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오. 문조? 문 그거요?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반대의 그러니까. 한강 모시기. 아니 근데 뭐 어제부로 네. 그 멸칭에서 안 하기로. 문 대통령은 좀 일단 빠질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 애초에 끼어서도 안 됐었어요. 아니 뭐 낀 그래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그 진영의 상징 자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개파의 수장 역할을 자임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직일 때도 정치하고 치열하게 거리를 뒀던 분 아닙니까? 추미애 윤석열이 그 난장을 부릴 때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 교통 정리하거나 둘 다 안 자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대통령직에만 충실하셨던 거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근데 뭐 퇴임하고 그분이 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 개파 정치에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그래야 말하자면 이제 상대를 규정하기 좋으니까 집어넣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문 대통령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어제 회동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지자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멸칭 대전을 벌이는 거하고 핏줄 논쟁 벌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무슨 저 족보 논쟁, 뭐 혈통 논쟁 하는 것도 솔직히 한심한 얘기고 지금 4,700조를 투자하니 많이 AI 대전환 시대를 연이 많이 이루고 있는데 여당 전당대회를 그런 걸로 치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두 전직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다독였으니 조심하자 차원이 아니고 여당 전당대회답게 갈등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지금과 같은 방식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금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있고 그거를 네.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동돼서 내려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어디서는 코어가 빠졌냐 하지만 딱 수치만 보면 중수청이 빠졌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 네, 여기 세 군데서 빠졌기 때문에 중수청이라고 하는군요. 네, 중수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집권 여당이라 하면 미래를 좀 얘기하고 미래의 아젠다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누가 순혈이니 뭐 멸칭 갖고 서로 싸우는 게 되게 한가해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청년에게는 네, 한심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2030에 네. 지금 쉬었음 청년이 150만 명이 넘는데 네. 지금 나는 죽겠는데 뭐 누가 순혈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 이 그럼 두 분 코어층이 덕분에 빠졌다. 이제 이런 분석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부는 빠졌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진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빠진 건 맞는데 주로 빠진 건 중수청에서 빠졌죠. 빠진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선거 이후로 가장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망한 지지층이 대답을 안 한 경우도 선거 있고 결과에 대한 실망도 네. 있고 그다음에 선거 이번에는 과정에 대한 실망도 있겠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네. 작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권 1년 차고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좋았는데 그걸 오롯이 받아 먹지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던 분들은 그게 또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실망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당에 대한 실망 말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이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떤 거기서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대통령 바뀌신 게 없거든요. 네. 네, 바뀌신 게 없는데 이제 그게 함께 연동이 되는 거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 연동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부분. 네, 네. 그다음에 선관위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네, 중수청 멸칭 논란이고 네, 중수청이 멸칭이라고 멸칭 논란 지금 댓글에 아 그러네. 이것도 멸칭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 하나 더 전달할게요. 그 이 대통령과 문 전 네.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이야기도 함께 했고 남북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설명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검찰 개혁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건 의미가 좀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라.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속도전에 대한 비판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만약에 이 검찰 개혁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면 부작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 있게 추진했던 것이 검찰 개혁이었고, 근데 사실 이제 반만 성공했던 거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우려와 안타까움을 얘기하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는 누구를 편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는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네. 아니, 어려운데 텍스트만 자꾸 다른 분한테 물어보. 아니 근데 난감하시네. 법조인이시니까 네. 근데 이 법조인 분들은 네.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 말고 정말 네. 법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한 지금 그 여권 내의 논란을 의식한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하나의 무슨 신앙 비슷하게 지금 여당 일각에서 거론이 되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 현장에서의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구성을 해서 한 8개월 동안 이제 여러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분들의 이제 뭐 보고서 제안서 정부 입법안에 담길 이것들이 있는데 그냥 깡그리 지금 물어 돌아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 뭐 수십억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용 이슈로 소비되는 게 저는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역점을 뒀던 거는 수사 개시권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에 역설적으로 특수부를 키웠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걸로 적폐청산에 칼로 썼습니다. 그 결과가 그 아웃풋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실패한 게 명백하죠. 사실은 특수부를 줄이거나 특수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인력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 문제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이걸 먼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버넌스부터 결정했어요.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알려드리겠다. 네. 뭐 이걸 던지고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보안수사권을 어디까지 할 건가, 수사 개시권은 없어졌고 이게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중수청, 공수청이 10월 2일이면 출범해야 되는데 그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 상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있는 데다가 자칫적 보안수사권마저 없었을 때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해지고 범죄 피해자들 의 인권이 보호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일부 의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면 정치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 형사 사건에 정치인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그걸 악용해서 다음 총선에 당선자 숫자를 바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쯤 되면 개혁이 아니고 거의 뇌내망상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통치를 했던 분이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네.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은 어제 그 오찬 회동에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멸칭이 맞지 않는 것에 더해서 보안 수사권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논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창하는 정청래 전 대표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내부 단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정부 입장이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라는 전직 대통령다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또 그 얘기도 덧붙였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 그랬나? 뜻을 보태겠다 그랬나? 힘을 보태겠다 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전직으로서 하겠다라는 또 의지도 조금 보였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대로라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좀 빼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보안 수사권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약간 지금 거기서 힘이 빠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힘이 빠질 정청래가 아니야. 그래서 전북 소외론을 또 다시 제기하고 네. 나오는 거죠. 네, 요거 만남에 대한 정청래 전 대표의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조금 네.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요.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본인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당 내부에서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며 갈등을 키워온 일부 세력에게 어제 두 분의 만남과 메시지가 큰 울림과 정문일침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100%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요? 네, 그렇게 그 딴지에 똑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리시겠죠. 조롱과 예. 멸칭 혐오 이제 하지 말라. 이 두 분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적통 논쟁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듯이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친명계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 유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갈라치기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으로 그동안 해오던 일인데 예. 왜 이제 와서 지금 모른 척이야? 라고 하면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전북에 가서 호남 민심을 갈라치기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어제 무엇을 했느냐? 전북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전현직 전직 만나는데 전현직 대통령이 뭐 한 이렇게 겁니까? 애써서 하루 만에. 만났는데 네. 아니 좀 뉴스를 좀 희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그러게요. 드네요. 만나신 지금 하루도 아직 만 하루 안 됐는데 네. 역시 이제 각자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전북에 가서 뭐 어떤 아니 메시지를 원래 낸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어. 성경 전북 소외로. 말씀도 다 해석이 그렇죠. 다르지. 네. 전북에 가서 이제 이원택 전북지사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청래 전 대표의 전북 사랑은 정말 음양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네. 아 여러분 이번에 반도체 800조 발표를 할 때 전북이 소외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현대차, 피지컬 AI, 로봇 이런 거 전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원택 지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좀 내긴 했었고 거기에 이제 같이 박자를 맞춰서 정청래 전 대표도 열심히 전북으로 뭐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북이 전당대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포션이 아주 큽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남 전북이 이제 다 당원들이 많고 근데 사실 수도권이 제일 당원 수는 많긴 한데요. 네. 이제 좀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호남에 많이 계시죠. 근데 전북도 많이 계시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에 전북은 지사 선거 때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김관영 지사 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달래기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이게 야당도 아니고 사실 제가 계속 다른 방송에서 나갈 때 야당 쪽에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뭐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지역 갈라치기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이 애리조나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식인 비유 아니에요? 애리조나가 얼마나인지 감이 안 애리조나가 와. 얼마나인지 몰라요. 아니 애리조나가 저희보다 2.9배가 커요. 남한보다 커요. 거의 그래요? 사막인데. 네. 근데 사실 거기서도 막 이제 반도체 뭐 클러스 만든다고 할 때 물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말을 비유를 했는데 네. 거기서 그 애리조나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네. 지역 감정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네. 근데 또 심지어 이제 호남에서 전남과 전북을 또 나눕니까? 네. 우리 당에서 저는 좀 적절치 않았다.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가 지금 가장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표주자 김민석, 정청래 두 분이 또 붙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러니까 어제 쭉 돌았어요. 국회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방송도 인터뷰들도 조금 했는데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개인기로 전체를 끌고 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당이 뭘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정청래 대표 체제 시절을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요. 정부가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근데 여당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입법을 하는 것인데 또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리더십,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서 전체를 쭉 끌고 간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 지역 맞춤형 톤이신 네, 모양이네. 저짝만 저렇게 투자하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김민석 전 총리가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네. 그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려다가 이제 당이 굉장히 진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하면서 이걸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되어서 이를 그르쳤다고 본다.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네.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을 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드러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 워딩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굳이 두 번 할 필요 있나?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예. 이게 이제
꼭 보면 정청래 전 대표만 겨냥한 것은 일타 아니고 쌍피야. 네,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니까 슬쩍슬쩍 계속 얘기합니다. 장동혁 당대표 대표도 의미하는 것이 네, 당대표 2번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뭐 송영길 선배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그런데 뭐 이제 이미 한번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당대표 2번 할 필요 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그 최민희 의원이 또 바로 나서서 최민희 의원 반격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그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도 궁금하네요.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확실히 이제 각들이 잘 네, 타격감이 서고, 있습니다, 또. 예,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렇게 막 애써 숨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렇죠. 뭐 최민희 의원도 아마 뭐 최고위원 출마하신다는 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더욱 아. 뭐 본인을 드러내야 되고 러닝메이트처럼. 어쨌든 한쪽의 표를 확실히 받아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조금 유념하셔야 될 바는 이 정부의 2인자였어요. 며칠 전까지. 때문에 모든 당권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책임과 무게가 다 있겠지만 그 책임과 무게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에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당다운 경쟁, 여당다운 어떤 비전과 어젠다를 가진 경쟁 이거를 주문하는 거는 뭐 일단 주문은 하는데 별로 기대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보였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로드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당대표 후보라면 조금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의 출마 명분을 흔들어 보겠다 이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내가 왜 더 적임인가를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원 다른 경쟁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네. 아직은 뭐 김민석 총리는 본인을 그렇게 많이 드러낸 게 없어요. 어제 총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무슨 핏줄 논쟁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 적어도 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식 전할 게 참 별로 없어서 계속 1시간 내내 뭐 국민의힘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 세력들 재판 얘기 이게 이제 한 50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시사 프로그램들도 문제인 게 싸워야 다뤄줘. 싸워야 안 싸우면 안 다뤄줘.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께서 반성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민생 얘기 많이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아젠다 많이 던지시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전쯤에는 해병대 방문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징병제 해야 된다 이런 이슈도 던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병제, 징병제. 모병제, 네. 선택적 네. 모병제. 네. 그 징병제를 생김. 징병되고 네. 싶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럼 우리 좋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네. 싸워야 다뤄준다고 하시니까 이제 안 싸운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건 뭐 어떻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제안을 받은 의원을 취재해서 단독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 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이 따로 접촉을 하면서 대통령이 같이 골프 좀 치고 싶어 하신다. 그 정치 현안이나 이제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한다라고 제안이 갔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인데 이 신성범 의원이 내가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근데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거절을 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이거 참 좋은 제안이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나 말고 다른 의원들 만나서 공소 취소 논란 반대하는 거 그 능고도 한번 들어보시다 이렇게 네네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 이렇게 듣는 건 뭐 좋은 일이죠. 네. 만나서. 네. 네. 그건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좋은 건데 네. 야당의 리더십이 취약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야당도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조적 다수하고 연결시켜 보면 저 흔드는 거거든요. 야당 내부를. 네. 아니 실제로요. 구조적 다수 실제로 흔드는 거고 물론 이제 야당 목소리도 국정 운영하는 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뭐 야당 의원들과 접촉 경청 뭐 이런 설득 이런 거일 수도 하고 보는데 야당이 여전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전보다는 조금 나은 어떻게 보면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지만 여전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런 류의 정치를 기존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도까지예요. 그 뒤에는 그냥 자기 편만 계속하고 네. 야당하고는 싸우는 존재고. 근데 만약 저렇게 흔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조작기소 특검법 같은 거 야당 의원들 얘기를 경청해가지고 그럼 내용을 바꾸든가 멈추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야당이 뭐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이 각을 세워서 반대하기를 명분도 없어져요. 동력이 사라지고. 예. 근데 이제 야당도 보면 여전히 무슨 징계니 뭐니 이런 한심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걸 좀 위협적으로 봐야죠, 야당. 물론 이제 저는 개별 의원들이면은 되게 가고 싶을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과 골프 치는 그렇죠, 기회가 크네요. 예, 예. 그리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야당으로서 뭐 이 정부를 통해서 어쨌든 얻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한 몇 시간 친다면서요. 저는 몇 골프를 안 쳐서 시간이에요, 골프 모르는데. 너 몇 시간 5시간 치죠? 치죠. 예. 5시간. 저는 골프 안 쳐서 밥까지 모르는데 한 5시간 그늘집까지 친다면서요. 가면 한 길어. 7시간. 그늘집도 가요. 아니 대통령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 근데 그쵸. 진짜 긴 시간이네요. 이거. 아니 내가 야당 의원이면 가고 싶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연습했죠. 골프 치면서 이제 계엄 막 모의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기네. 근데 되게 고급진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저급한 해석을 해보면 저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골프 제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골프를 잘 못 치십니다. 아. 치신 적이 별로 결정적이네. 없어가지고 못 치시는데 연습 연습을 해야 상대예요? 되는데 아.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괜히 약간 그 골프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 연습 파트너요? 잘 칠 거 아닙니다. 메이트가 국민의힘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의힘 골프 치는 손을 것을 약간 되게 골프는 좋은 운동인데 네. 약간 의도적으로 골프 치면 뭔가 너무 막 부자들 스포츠 민주당스러운 거 같고. 아니야? 이래서 의도적으로 안 치는 분들이 많아서 잘 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아니 꼭 근데 그것도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까봐 네.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과거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 네. 그 해외에 출장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은 그 같이 간 그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골프 쳐야 한다. 심지어는 뭐 아울렛몰에 가야 된다. 뭐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원래 그 구수하다 구수해 아울렛 네,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그 사람마다 그쵸, 경우의 다 수가 캐릭터가 다르다는 다르겠죠.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이 아마 이제 골프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강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현상 내지는 현실을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런 골프 회동 제안하려면 그냥 법사위나 좀 양보하시지 하면서 네. 싫은 소리를 좀 했다는 뭐 소식도 좀 있고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제안이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더 그랬던 거. 청와대도 제안할 만한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났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 한번 가볼까요? 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그 장동혁 대표 측이 이제 징계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잖아요. 윤리위 제소도 하겠다. 그리고 징계 결정도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비판을 하고 있느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 원내대표가 의원 징계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진종호 의원도 권력이 보통 망할 때 징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 민심을 살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종호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있는 모양이죠. 지웠을걸요 이미? 네. 보통 이제 이거 그냥 과거를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과거. 전 남친과 헤어졌을 때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또 박아놓은 건 뭐예요? 또. 그냥 사실 아니 이렇게 하고 아마 지운 네, 거예요. 펑이죠. 펑. 예. 보통 인스타에서 뭐 언팔로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삭제한 것 같은데 정점식 의원 저 원내대표가 새로운 국민의힘의 리더십으로서 자리를 잡는 게 가능해 보이세요? 우리 정우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네.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친윤계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단계를 지금 밟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그 거중 조정을 잘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지방선거의 그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사퇴는 결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위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언제 입당할 것인가. 근데 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2년 후에 총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그걸 진영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정점식 그 원내대표는 아마 시간차 공격을 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질서 있는 뭐 퇴진이라든지 그러한 일련의 용어들이 제시되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당장 어떤 극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다라고 지금 추론할 뿐이죠. 서서히 말려가고 있다. 글쎄 표현은 말린다라는 표현이 뭐하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건조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고사도 아니고 건조. 건조시켜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네. 이런 정도 되면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대표가 지금 이걸 뭐 누구는 뭐라 그러더라? 그 새로운 포뮬라 뭐라 그러지? 그 뉴노멀. 대안과 미래? 뉴노멀. 새로운 그 노멀이라고 하는데 무슨 퀴즈 지금 조심. 원래는 포뮬라라 그래야 대안과 맞는 미래 거야. 나오고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지금 그런 상황에 아마 네. 그 대응하기가 네. 선택지가 그렇게 마땅치도 않고 그러면 중진이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당의 어떤 고문을 맡고 있는 어른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중진들 목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은 초재선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대안과 미래가 있지만 그렇게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장동혁 대표가 먼저 지금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 공격. 네. 그동안에 당내에서 뭐 물러나래 이런 얘기는 했지만 당장 뭐 연판장이 돌고 뭐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당무를 보이콧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본인이 방아쇠를 지금 먼저 당기는 거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방아쇠 잘못 당기면은 이제 본인이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맞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점식 원내대표나 당의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그런 TK 이쪽에서 질서 있는 퇴진 정도의 입장을 가져왔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길을 열 수 있게 시간을 좀 주고 내년 2월 전에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 여론 굉장히 악화될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빨리 정리하자.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두 최고위원이 더 이제 압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흙밭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굴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나랑 개싸움 하려면 들어와. 누가? 장동 대표가? 이런 것 같아요 제일 그래서- 확실한 대안은 제가 볼 때 한동훈 카드거든요. 한동훈만 들어가면 나타나면 장동혁이 나간다. 무조건 장동혁 대표 어디론가 가. 그러니까 당 대표실로 한동훈 들어가면. 의원을 딱 투입시키는 거죠. 뒷문으로 나가요. 그럼 어디선가 사라질 텐데. 아니 근데 미국 가요 그러다가. 그걸 뭐 본인이 키를 주고 있잖아요. 복당 키를. 그래서 한동훈 복당만 막으면 네. 2월이 됐든 4월이 됐든 내가 그만두더라도 다음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임위 배정할 때 네. 그거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둘이 같은 상임위에 배정됐어요. 예결위에 지금. 근데 예결위는 근데 워낙 크고 예결위 한 사실 50명 들어가서 붙어 있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란히 앉으면 장동혁 지으시니까 그 무소속이 희한해. 옆에 앉으면 비슷하게 희시네. 옆에 하나 걸로 하나로 앉을 수도 있을 것 기대된다. 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매기는 건데 그거 진짜.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빨리 이거는 이어가 아주 볼까요? 짧게 그냥 전달만 할게요. 그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추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엄 선포 5개월 전에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 간부를 불러다가 이거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였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기사를 여러 차례 읽었는데 아무튼 이제 종합특검의 시각은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뭐 강호필 지작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출신 성분 자체가 빨갱이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제거 명단에 들어간 거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은 왜 시켰어요? 그때는 몰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란 근거는 뭐예요? 뭘 모르겠어요. 조사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랬다는데 아무튼 여기도 족보 뒤졌네. 이 혈통 논쟁이 논란이가. 지금 굉장히 혈통 논쟁이야, 뜨겁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내가 아는 한 한동훈 의원의 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버스 회사를 했다. 그리고 부친은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를 이것도 다니다 해명한 것도 출퇴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는 거고. 아니 아유. 그 뭐 접경 지역에는 이모분가 우파가 이분이 그 민청학년이었다는 거 이거잖아요. 그 친인척 중에 이모분가 외삼촌인가 이모부일 거야 아마 거기가 민청학년 출신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빨갱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할아버지는 또 뭔 얘기인지.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또 김건희 또 나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거? 빨리 해보세요. 아까 녹음된지 모르고 했는데. 네. 하라고요? 네. 가볼까요? 네. 아 모사? 아, 기가 막힙니다. 오 아니 나 아니, 그렇지 않아도 느꼈어 목소리가. 맞아요. 목소리 잘합니다. 톤이 딱.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오빠 한동훈은 빨갱이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제 남부구치소에 계신 그분한테 제가 뭐 실례된 얘기지만 그 최근에 이제 뉴스에 하도 안 나오니까 제가 우리 정영진 씨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기야, 아저씨, 동훈이 빨갱이야. 동훈이 빨갱이야. 걔 할아버지가 빨갱이였어. 그게 어떻게 해봐, 처리. 좋습니다. 진짜 비슷해. 딱 이 톤이에요, 진짜. 이거 과하게 흉내내지도 않고. 진짜 비슷하네. 왜 성대모사 하는 분들이 과하게 막 이렇게 특징 잡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오 진짜 대박이네. 나중에 그 김건희 주제라는 드라마 나오면 캐스팅 순위. 그러게. 오 진짜. 와. 네. 아니 근데 약간 외모 뭐라고요? 멸칭. 이건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형후 외모 성형후 성형으로도 성형이고 아니고 가네. 저는 성형을 안 했는데. 자, 그리고 배재고 뉴스 짧게 보겠습니다. 그 네. 배재고의 아이고야 이거 3일째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고교 야구 경기 도중에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에게 이제 폄훼성 5.18 폄훼하는 구호를 외쳤던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했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네.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 생명에도 상당한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있겠네요. 고등학생들이고 이게 바로 이제 뭐 구단으로 갈지 대학으로 갈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요 6개월 동안 출전이 안 되게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이 징계 너무 과도하다. 스타벅스가 영업 정지를 당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에게 너무 큰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들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판단하기 조금 또 미성년자들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짧게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들이 네.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어른들은 뭘 했는가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해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네.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렇게 이제 중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상당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의식 속에 과연 내가 이걸 반성해야 되겠구나. 다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폄훼를 하거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반발심 같은 게 커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기성세대는 좀 생각하면서 6개월이라는 것이 출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미래에 상당한 이제 그 네네.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고등학교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반면 교사는 네. 되겠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뭐 예. 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죄의식 없는 하나의 문화 비슷하게 됐어요. 저 일배 문화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네네. 근데 은연중에 저게 그냥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죄의식이거나 꺼리낌이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한편으로는 뭐 일벌백계 함으로써 반면교사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게 이제 제도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그 정치권에서 이걸 갖다가 좀 진정한 어떤 화해나 뭐 이런 걸 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할 거고 일단 광주 1고가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사과 안 받겠다. 맞습니다. 그 선수들도 학부모들도 학교도 그 배재고등학교 찾아오겠다는데 됐다. 그러면 거기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잖아요.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 뭐 그 논리도 맞는데 보세요. 그만큼 어린 학생들이 광주에서 많이 죽었어요. 독재에서 맞서서 일어났다가. 그리고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은 참정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뭐 어리다 이런 촉법의 논리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개인들의 문제 이전에 이게 왜 이렇게 갈수록 만연해 갈까? 이게 광주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고 5.18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공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끊임없는 폄훼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광주 1고 학생들이 이런 걸 당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맞아요. 비슷한 걸 당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차별과 혐오의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광주의 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광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대한민국 네. 전체의 아픔이고 그 민주주의의 상처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폄훼되는 게 안타깝고 특히 이제 어리진 않죠. 어쨌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맨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도 운동을 하는데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누가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서로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다투지 않고 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데 학생들이 심지어 덕아웃에서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하는 행태는 분명히 처벌이 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박제가 돼서 아마 네. 앞으로도 불이익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아직은 그래도 10대이다 보니까 조금 관용과 배려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알고도 했을 수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이 아픈 상처를 조금 앞으로 더 깨달을 네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네.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좀 읽고 독서. 읽고 독서하고 필사시키는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근데 피해를 입은 혹은 이제 이 상대편 학생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당장 좀 용서해주자 아니면 더 처벌하자 이걸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말고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피해 보신 분들 혹은 광주에 뭐 많은 시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이 좀 녹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배재고 앞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일단 근조 화환들이 처음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너희에게 이제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우 세뇌 박멸하자라는 이제 화환들이 먼저 갔대요. 근데 이런 화환들이 또 오니까 반대쪽에서 자랑스러운 배재고 힘내자. 라면서 배재 학당의 그 자유 정신 스포츠 뭐 이 정신을 뭐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이하상 이런 사람들도 제일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야, 김용현 진짜. 변호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 앞이 지금 조용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트로 뉴스 한두 개 짧게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네. 그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네. 가 이제 그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알고 보니 이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중요한 증거를 아들 자취방에서 먼저 인멸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리얼돌이나 아니면 그 관련 뭐 이 뭐라고 하죠? 흉기라든 카드 같은 메모리 거, 카드 같은 거.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먼저 가지고 가서 다른 어떤 농촌 마을에서 이걸 다 태워버렸대. 휴대전화 같은 거 포함해서. 그 메모리 카드 같은 게 핵심 증거일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빠가 경찰이면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 증거인지에 대한 지식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 처벌이 이게 친족이라 어떻게 됩니까? 친족은 원래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거칠 때는 그냥 이제 뭐 리얼돌 같은 경우도 사진만 넘어갔고 주요 증거를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검찰을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이제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폐됐다는 사실을. 보안 수사권이랑 네, 또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했어요.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안수 단계에서 확인해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게 뭐 네.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고 네. 또 보안수사권 문제까지 같이 아.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 트럼프가 진짜 이해 충돌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네, 그냥 이제 본인이 가상화폐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합치 아니 합치 아, 정도면 그렇죠. 그 자체예요, 그냥. 이익 자체. 네, 그래서 그 가상화폐 규제를 다 풀고 나서 본인이 관련 사업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작년 한 해에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랑은 단위가 달라. 그렇습니다. 2억도 아니고 2조. 네, 근데 쉽게 많이 번 것 같아요. 본인 코인도 팔고 남의 코인도 땡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어디 돈을 카타르인가 많이 어디에서 5천억짜리 뭐 비행기 선물 받고. 미국이 민주주의 선진국 맞아요. 이렇게 자본주의 선진국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왜 아직 이러려고 돈 벌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겠죠. 자본주의도 무슨 정실 자본주의지 저게 권력을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 양반 가족들도 가족이 지금 지금 아니 그 패밀리 코인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 멜라니아도 코인 있었고. 근데 어떻게 미국 국민들은 이런 걸 탄핵을 안 하죠? 어떻게? 아 탄핵도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와서 배워가야. 비법 전수 좀 해줘야 되는. 인내심 선진국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두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트럼프가 2조 벌었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트럼프에게도 이런 선물 하나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보랄 더 셰프 퓨어 글라스 에어프라이어입니다. 네, 바로 요거죠. 이전에 에어프라이어들이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익었는지 보기가 좀 어려웠다면 네. 이제는 보랄이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안을 보여주고 이를 있습니다. 보라. 예. 안을 보라. 예, 그래서 조금 작은데, 치킨이 근데? 잘 익고 있는지, 기름 잘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빼서 한번 확인하고 연기 맡고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아 엄청 이게 하거든요. 예. 맞아. 받았다. 그게 참 편해졌습니다, 세상. 네, 여기 또 조리 후에 남은 조리 후에 이제 요거를 또 접시에 옮기려면 또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맞아. 용기구나 그게 아 그냥. 그거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네. 빼서 또 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아, 씻긴 해야지 먹고 난 다음에. 아 근데 요 유리는 훨씬 그렇죠. 씻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따로 틀이 이대로 있으면 먹다 씻기는 남은 거 냉장고 넣어놔도 됩니다. 아 예. 글라스락 같이. 어때요? 안 살 수가 없겠죠? 네. 자, 요거 2.5리터짜리 그리고 4.5리터짜리 이렇게 용기가 두 개가 갑니다. 와,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음식의 사이즈에 맞는 걸로 아니면 이제 하나 해놓고 다른 걸로 또 요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드리는 요 에어프라이어. 아, 우리 정우김 선생님은 또 가전제품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얼마 정도면 적당한 가격일까요? 아 이거 네,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죠. 프라이어. 용기 두 개 갑니다. 안에 다 보이고요. 심각하신데. 아마 2.5리터 4.5리터 아마- 듀얼 바스켓. 아마 10만 원은 10만 원? 좀 너무 근데- 저렴한 거 아닐까요? 아 비싸요? 아, 그거보다? 비싸죠. 아이, 그럼요. 그럼 13만 원. 13만 원 갑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69,900원에 드리도록 거봐, 내 하겠습니다. 10만 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네, 69,900원에 요 에어프라이어. 제일 심각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 중 제일 심각하셨어요. 네. 네, 고기, 치킨, 과일, 건조까지 다 되는 에어프라이어 뉴퍼마켓에서 아주 싸게 보내드립니다. 69,900원 필요하신 분들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아, 우리 두 분께서도 꼭 한번 이거는 사보시기 근데 바랍니다. 자취하는 분들도 좋은 무조건 크게 그렇겠네요. 너무 네. 크지 않고 네. 보이니까 딱 나 혼자 치킨 맞아. 구울 때 딱 아, 좋은 크기예요. 맞아, 요즘 그 치킨 그 뭐죠? 팩으로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냉동팩. 그냥 굽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치킨 시키면 다 못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사가지고 아. 두세 번에 나눠서 구워 드시면 아주 아, 좋겠어요. 빵 구워 먹어도 좋을 것 아, 네.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발뮤다 사지 마라. 죽은 아. 빵도 살립니다. 지금 보라. 네, 좋습니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세 분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